책을 통해 제주의 현재를 들여다보는 책 속의 제주 이어갑니다. 모슬포에서 책방을 운영하는 신리주 책방지기와 함께 하는데요. 이달에는 4.3 평화 문학상 역대 수상작들을 만나볼 거라고요. 이 상이 어떤 상인지 굉장히 권위 있는 상이라고 들었어요. 좀 소개해 주세요. 네, 이 상은요, 이 4.3 정신을 문학 작품으로 승화시키고 또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이기도 하죠. 평화와 인권의 이 소중함을 일깨우는 문학 작품을 발굴하기 위해서 출발했다고 알려지고 있는데요. 2012년에 처음 열려서 매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모 주제가 있는데요. 크게 세 가지입니다. 네. 4.3의 진실, 평화와 인권, 그리고 화해와 상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공모를 꾸준하게 열고 있고요. 공모 분야는 시와 소설, 또 논픽션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역대 수상작을 보면 매해 시 부분은 수상작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이 소설과 논픽션은 당선작이 있을 때도 있고 또는 없을 때도 있더라고요. 이 4.3 평화재단 홈페이지에 가면 이 역대 수상작들을 한눈에 볼 수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올해도 얼마 전에 이 수상작이 선정됐다는 소식, 그 뉴스를 제가 전했거든요. 시와 소설 부문에서 당선작이 나왔죠. 네, 맞습니다. 제11회 4.3 평화문학상의 수상작이 바로 지난달에 발표가 되었습니다. 매해 경쟁이 정말 치열해지고 있는데요. 이번 해에는 무려 1000여 편이 넘는 작품이 접수됐다고 네. 알려지고 있어요. 제주뿐만 아니라 전국의 문인들이 출품하면서 국내의 대표 문학상으로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 수상의 영예를 아는 작품은 총 2작품입니다. 시 부분에는 한승엽 시인의 영남동이, 그리고 장편소설 부분에는 임재희 작가의 저녁빛으로가 당선작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네, 시와 소설은 있고 이제 논픽션 부분이 없었군요. 당선되신 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또 축하의 말을 전합니다. 4.3 평화문학상 수상작 가운데 어떤 작품들을 이달에 소개해 주는 건가요? 네, 올해를 포함해서요. 지금까지 시 11편, 그리고 소설 8편, 또 논픽션 부분에는 2편, 이렇게 총 21편의 수상작이 선정이 되었는데요. 네. 사실 모든 수상작품이 책으로 출간이 된 건 아니어서 조금 아쉽지만 책으로 만나볼 수 있는 작품 중에서 소설 분야 수상작들을 한 권씩 차례대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오늘은요, 제1회 수상작품에 빛나는 구소은 작가의 검은 모래라는 장편 소설 한 권을 가지고 왔습니다. 와, 제주에 이 멋진 검은 모래 해변이 많잖아요. 네. 그와 연관되지 않을까 해서 그 관심이 갑니다. 어떤 내용의 책이에요? 네, 사실 이 책은요, 정말 이 거대한 서사가 돋보이는 작품이기도 한데요. 1910년부터 약 100년에 걸쳐서 이 제주를 중심으로 한국과 일본의 역사를 배경으로 한 가족의 서사를 담고 있습니다. 무려 4대에 걸쳐서 이야기가 진행되는 삶인데요.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제주에는 검은 모래가 아름다운 해변이 정말 많기도 하죠. 네. 그중에서 한 곳인 우도의 검멀레 해변이라고 있죠. 이 해변에서 9월에 태어나서 9월이라고 이름이 붙여진 여성이 역시 검은 모래가 있는 일본의 이 미야케지마로 이주를 한 사연, 그리고 그 후의 자손들이 경계인으로 살아야 했던 이야기 등이 이 한 권의 책에 빼곡하게 담겨 있습니다. 이 거대한 서사가 주는 이 묵직한 느낌이 과연 제1회 수상작품인 이유가 있구나 싶더라고요. 1910년 그 일제강점기를 시작해서 100여 년이면 뭐 2000년대 초반까지 이어져 온다는 거잖아요. 네. 줄거리를 좀 요약해 주시겠어요? 무려 4대에 걸친 건데. 네, 이 100여 년에 걸친 역사를 통틀어서 이 이야기를 사실 요약해내려니까 정말 어렵긴 했는데요. 좀 이제 해봅시다. 네. 일제강점기 시절은요, 사실 우리 제주 해녀들에게 정말 어려운 시절이기도 했었죠. 일제의 모진 수탈에 전국에서는 유일한 여성 항일 운동인 해녀 항일 운동이 일던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이야기는 그 시절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우도의 검은 모래밭, 그러니까 검물레 해변에서 9월에 한 여자아이가 태어나게 됩니다. 태어난 달이 이름이 된 9월이라는 아이는요, 해녀 엄마를 닮아서 물질을 정말 잘했는데요. 물질 외에는 생계를 이을 방법이 없었던 9월과 어머니는 함께 일본으로
출가 물지를 떠나게 됩니다. 출가 물지를 나갔다가 귀향한 9월은 결혼을 하고 만주사변이 있던 해에 딸 해금을 낳는데요. 또 중일전쟁이 발발하던 때에는 아들 기영을 낳게 됩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 시기에는 전쟁이 정말 집중됐다시피 정말 많은 시기였는데요. 네. 태평양 전쟁까지 일어나자 이 살림이 정말 많이 궁핍해져서 9월은 가족들을 데리고 첫 출가 물지를 나갔던 일본으로 이민을 가게 됩니다. 그러나 희망도 잠시 이 9월의 남편은 나가사키에 강제징용이 돼서 생이별을 하게 되고요. 또 급기야 미국이 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투하하면서 결국 남편을 잃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한 가족의 역사가요, 한 나라의 역사에 밀접하게 영향을 받으면서 이렇게 펼쳐진다는 게 참 지금까지의 줄거리에서 보여줍니다. 4대에 걸친 이야기 중에서 이제 9월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소개를 해주셨잖아요. 네. 그 이후의 줄거리, 그러니까 9월이 일 때부터 시작하는 거죠. 네, 그 맞습니다. 이후의 줄거리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제부터 시작인데요. 네. 이 일본의 정말 이 땅과 물은 정말 낯설고 또 남편은 없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이 9월은 아들과 딸을 데리고 살아내야만 했습니다. 네. 이들은 이후 일본의 부속섬인 미야케지마로 다시 이주를 하게 되는데요. 도쿄에서 남해상으로 약 180km 떨어진 이 섬은 약 240명의 이 조선인들이 살았던 곳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파도가 거세서 해녀들 중에서도 이 상군 해녀들만이 물질을 할 수 있던 곳으로 아주 유명하기도 했습니다. 네. 아무튼 9월은 이곳에서 갖은 멸시와 구박을 듣고 또 목숨을 내놓으면서까지 이 물질을 해 나가면서 생계를 책임져 나갔는데요. 그러는 동안 고향 제주에서는 4.3이 발발하고 또 9월의 딸인 해금은 동생의 학교 선생님이었던 한태주와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한태주는 소설 속에서 제1동포의 민족 운동을 도모하는 인물로 묘사가 되는데요. 곧 한국 전쟁에 발발하고 또 한태주는 북한군 학도병으로 참전을 했다가 전사하고 맙니다. 아유. 해금과 한태주의 결실이었던 아들 건일이를 남겨둔 채로 말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해금처럼 아버지를 강제징용으로 잃고 또 남편을 전쟁통에 잃은 한국 여인이 한둘이 아니었을 텐데 역시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건 살아남은 여성들, 그러니까 네. 즉 어머니의 또 몫이겠죠. 해금 역시 어머니 9월처럼 남편이 없는 가운데 가족의 생계를 또 책임져야만 했겠어요. 맞습니다. 이 굵직한 역사 속에서 전쟁이 계속해서 이렇게 빗발치는 이런 상황들 속에서 이 여성들이 짊어져야 했던 이 삶의 무게가 정말이지 상당했는데요. 예. 소설이 이런 것들을 정말 잘 끄집어내고 있더라고요. 조선인이, 그것도 여성이 또 타국에서 아이와 단둘이 살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라는 것 모두가 짐작하고 예.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해금은 평소 사이가 돈독했던 이 선장의 장남이었던 청각장애인 후쿠오와 결혼을 하게 되는데요. 한태주의 아들이었던 건일이는 이로써 일본 국적을 얻게 됩니다. 이때부터는 한국 이름이 아닌 켄이라는 일본 이름으로 살아가게 되는데요. 사실 건일이는요, 자라면서 정체성에 혼란을 가지게 됩니다. 일본인도 아니고 한국인도 아니고. 네, 예. 맞습니다. 어머니는 한국인이고 그리고 또 아버지는 일본인인 네. 디아스포라의 삶을 살았기 때문이죠. 당시는 이 조선인이라는 이유로 일본에서 정말 엄청난 멸시를 받아서 이 건일이는 자라면서 사춘기를 보내면서 철저히 내면에서부터 일본인이 되고자 정말 많이 노력을 합니다. 네. 하지만 노력을 하면 할수록 이 한국인이었던 어머니를 스스로 부정하게 되는 상황이 계속해서 맞닥뜨리게 되는데요. 이후 일본인 여성 메구미와 결혼을 하고 딸 미유를 낳게 됩니다. 이렇게 굵직한 얘기들을 하나하나 짚어주셨잖아요. 네. 벌써 이제 그 이야기에 빨려들여서 4대에 걸친 그 서사를 쫙 이렇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먼저 이제 9월에서 해금, 건일에서 이제 미유까지 왔어요. 이렇게 시대적 배경이 100년을 거쳐서 2000년대로 넘어왔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미유의 삶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텐데요. 과연 미유는 맞습니다.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네, 9월이 이제 1대라고 본다면 이 미유는 4대에 그렇죠. 해당하죠. 예. 제일동포 3세이기도 합니다. 미유는요, 이 아버지와 할머니였던 해금과의 관계가 어떻든 간에 이 해금을 무척 존경하고 또 사랑하는 손녀로 그려지는데요. 미유는 스스로를 4분의 1이라는 1을 의미하는 쿼터라고 자신을 정의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이 할머니만 한국인이고 할아버지, 엄마, 아빠는 모두 일본인이기 때문에 한국인의 피는 4분의 1만 흐른다고 생각을 한 거죠. 하지만 할아버지가 일본인이 아니었던 이 한태주였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쿼터에서 하프라고 자신의 정체성을 다시 정립을 하는데요. 네. 이때 시대적 배경은요. 2002년 한일 월드컵이 한창인 때였던 때로 또 거슬러 올라가게 됩니다. 당시 2002년 월드컵은 정말 대단한 열기와 함성으로 우리를 압도했었죠. 지배했다고 해도 정말 과언이 아닐 정도로 열풍이 엄청났는데요. 미유는 일본인 남자친구와 함께 축구를 보다가 이 한국이 4강에 진출했다는 소식을 듣고 엄청난 환성을 지르게 됩니다. 그러자 이 일본인 남자친구의 반응 과연 어땠을까요? 어땠을까요? 미유야 뭐 반이 한국인의 피가 흐르니까 네. 나도 모르게 함성을 질렀겠지만 미유의 남자친구 그래도 미유의 남자친구라면 미유의 행동을 좀 이해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어땠나요? 아니면 뭐 질타를 하거나 폄훼를 했을까요? 저는 사실 이 부분이 정말 인상적인데요. 네. 이 등장 인물들이 나라를 잃은 백성으로 또는 이 경계인으로 살아가는 것도 정말 서럽고 억울한데 이 멸시와 조롱 그리고 차별과 무시 등을 당하는 걸 보면서 여러 차례 가슴이 아프고 또 많이 화가 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정말 압권인데요. 저뿐만 아니라 임헌영 문학평론가 역시 이 부분을 이 소설의 압권이라고 하면서 이런 말을 기재하고 있더라고요. 제일동포가 일본 사회에서 겪는 배신감의 전형성이 그대로 드러나는 명장면으로 꼽기도 했는데요. 이 미유의 남자친구가 한 말을 잠시 들려드릴게요. 네. 기술이나 실력은 일본이 한 수 위야. 거기에 비하면 한국은 운이 좋은 거고. 일본은 아시아 최강이야. 그리고 세계 문명의 초인류를 이끄는 나라 중에 하나고. 한국은 우리의 식민지였던 나라야. 참 성가신 나라지. 우리가 너무 키워준 게 화근이라고 생각해. 헤어져야죠. 네, 헤어져야 말을 답입니다. 들었으면 네. 이래서 역사를 바로 배워야 됩니다. 네. 이런 생각을 대부분의 이제 일본인들이 여전히 하고 있기 때문에 한일 감정의 그 골이 좀처럼 좁아지지 않고 있죠. 이 맞습니다. 책에서 한일 두 나라 사람들의 입장차를 아주 명확하게 짚어주고 있고 그 대목이 바로 이 대목인 것 같습니다. 과연 이 제1회 제주 4.3 평화 문학상 수상자다운 깊이와 철학이 묻어나오는 대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이후의 이야기도 참 궁금해요. 그런데 시간이 여의치 않은데요. 네. 좀 짧게나마 좀 정리를 해볼까요? 짐작하신 것처럼 우리의 짐작처럼 이 미유는 남자친구와 헤어지게 되고요. 네. 이 미유는요, 이 해금을 무척 존경하는 미유. 이제 할머니답게 그러니까 이 제주 여성답게 스스로 길을 찾으면서 네. 일본에서 길을 찾으면서 제일 제주인 3세로서 인생을 택하게 됩니다. 지난 100여 년의 제주 사람들의 삶을 압축하면서도 또 갈등과 반목이 계속되는 와중에 이 한일 간의 공존의식이 함께 전개되고 있어서요. 이후부터는 책 속에서 좀 내용을 함께 해주시고요. 이달이 가기 전에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책을 읽으면 이 제주 4.3 평화 문학상이 어떤 상인지 좀 제대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제 검은 모래 소개해 주셨고요. 다음 주에는 어떤 책 만나볼 수 있을까요? 네, 다음 주에는요, 또 서른의 반격이라고 사실 굉장히 유명한 소설 작품이기도 한데요. 손원평 작가의 또 소설을 또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소개해 주실 책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친절한 책 소개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